혹시 회복특정이라는 걸 처음 듣는 분이 있으셔도 뭐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이게 좀그 일상에 많이 듣지 못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봤을 때요 한 45분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정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특히 이번 과정에 오신 분들도 그럴 거고 청소년 문제, 또 이웃들 간의 분쟁, 뭐 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듣는 일이고 우리 일상과 되게 가까워져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엄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엄벌주의라는 건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벌해달라 하는 건데, 자 언론에서 청소년 문제 심각하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실제로 또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벌주의로 사람들이 왜 생각이 가냐 하면 여기가 이게 중학교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그 뉴스에 나온 만평이었는데요. 여기에 이 작가들의 의도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이 가해 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죠.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방법, 그들을 피해 회복시켜 줄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저는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은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의 대선 주자들도 다 같이 14세인 현재의 촉법사법 나이를 12세로 낮추겠다가 대부분의 공약이었고 지금 국회에도 세 가지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온라인 청원제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20만 명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 준다고 이렇게 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1호 20만 명을 넘은 그 청원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청소년이라고 잔인무도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며칠 만에 국민 30만 명 가까이가 찬성을 눌러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요 사실은 잘못 전달된 법이기도 해요. 뭐냐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은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거라서 학교 주변 몇 미터 안에 무슨 이런 유흥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유해 뭐 내용들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야 되는데 이걸 폐지하자 그랬더니 막 30만 명 가까이가 순식간에 찬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찌 보면 무식한 상황이 된 건데 이만큼 국민들은 청소년이란 말하고 보호한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국민 정서가 됐다고 안타깝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조가 우리나라에서 생겼냐. 2012년 2월 달에 2.16 대책이라는 게 발표돼요. 근데 이게 교육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부서가 다 나서서 대책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막 시끄러웠어요.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담임을 2명씩 갑자기 주겠다.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엄청 떨어지는 대책이거든요. 갑자기 교사를 2배로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담임, 부담임이라고 서류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 업무가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은 이제 체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힘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쓰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들 얘기로는 아니 지금도 체육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커리큘럼 다 안 나오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발표들이 막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엄벌주의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그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해가지고 대학이나 취업하는데 불이익 자료로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핏 들어보면 그래 저렇게 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국민들이 조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무조건 이제는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폭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호부터 9호 사이에 처분 결정을 뭔가 내리도록 하는 사법적 조치가 학교 안에서 아주 고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위를 많이 열죠. 이 말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스스로 같이 풀으려고 안 하고 신고를 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책위가 열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처분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1호 처분, 뭐 접근금지, 뭐 사과, 서면 사과, 뭐 이런 것부터 막 해가지고 맨 끝에는 퇴학까지 있습니다. 강제전학, 퇴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징계들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가해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예 미래가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인생을 망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 이건 우리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재심 걸겠다. 그 다음에 학교를 상대로 뭘 하냐? 행정소송을 걸어요.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결과를 바꾸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바빠졌냐? 이런 업무를 또 자기네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광고를 대놓고 여기도 광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광고에서 너무 웃겼던 게 학교폭력 전담 든든한 남자 변호사. 뭐 자기가 가면 더 뭐 유리하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이런 사법화 돼버리는 현상이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내 처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못 보냐? 피해자의 고통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억울한 상태인데. 그러니 이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왜냐? 이 방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담을 받은 예를 어떤 신문에서 낸 건데요. 고3 딸인데 친구 4명하고 다른 친구를 밀치고 욕해갖고 학폭 신고가 들어갔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로펌에서 알려주는 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졸업 후에 결과가 나오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소송을 하면 된다. 소송하면 괜찮다. 지금 학종으로 대입 준비 중인데 생기부 징계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화해하려고 해라 한다고 하면서 개최일을 미루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정족수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근데 이 상담하는 분이 근데 날짜가 잡혔어요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학폭위 위원 중에 친한 사람 있다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아예 뭐예요 이거를 파행시켜버리는 네. 재척사유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이런 걸 상담을 해주다 보면 여러분 진짜 억울한 사람이야 당연히 소송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완전 꼼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법꾸라지들. 네? 법을 활용해가지고 있는 죄를 없게 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결과도 보니까 실제 해본 결과 138건을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몇 건으로 나오죠? 한 40% 이상이 가해자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4건 정도는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할 만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제 결과를 좀 바꿨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은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처벌을 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해자들 생각이야 뭐 그게 성공일 수 있으나 피해자들한테는 이건 고통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도 생겼대요. 삼촌이 대신 가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삼촌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동네 조폭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코트 해주고 가해한다는 애들 가서 위협하고 또 가해 학생 부모 직장 찾아가서 빨리 합의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2주에 700만 원, 4번 방문하는데 200만 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이런 문제를 갖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돈벌이의 수단이 돼 있고 도대체 무슨 정의를 배우겠어요?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이 뭔지 알고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벌을 높이면 엄벌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고 말을 잘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벌을 높이면 그 벌을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쪽에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 지금처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이 자기 벌을 피해가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적 정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응보적 정의 하나만으로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의의 여신 아시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있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제3자가 잘잘못을 재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리는 거다. 이 칼이 그런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죄값을 짜져서 벌을 하면 된다. 이 자체는 모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한쪽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잘못을 한 사람, 가해자가 받아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잡자라는 원리잖아요. 근데 아까 가해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벌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대로라면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기에게 칼이 떨어지면 목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에게 칼이 날라오면 막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따라서 이 원리대로 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만나보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오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오더라고요. 다 억울하다 그러지 거기에서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은 자동으로 사라질까요? 원래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해자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다 좋아졌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좀 다른 필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이 대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여신의 이미지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21세기 어마어마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동화책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사회 질서,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법이 촘촘하게 발달하기 전에 옛날의 시대는 통했겠지만 지금은 저는 정의 여신이요. 빨리 눈을 떠야 된다고 봐요. 지금 눈 감고 그렇게 폼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눈을 뜨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뭔지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우리가 피해 회복할 것이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자, 재밌는 발견을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회복적 정의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회복이란 말하고 정의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역설적으로 들린다. 근데 제가 우리말 사전에 회복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의 정의가 justice잖아요. justice의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올바른 자리매김, 바르게 돌려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구약의 시대에는 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을 원상태대로 최대한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왔던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도 사실은 원래 어떤 뜻이냐? 눈을 때리면 눈을 때린 만큼만 허락하겠다. 복수를.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열심히 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눈에는 눈, 위에는 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입은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지만
이 동해보복법만 잘 지켜지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 폭력 저지른 애들한테 너 쟤를 왜 때렸냐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자꾸 재수없게 꼬라보더래요. 그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그래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재수없게 꼬라보면 어떻게 되냐? 재수없게 꼬라보고 끝나야 됩니다.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욕만 하고 끝나야 돼요. 이 법만 잘 지켜지면 학교는 평화로워져. 근데 지금 어때요? 애들 싸웠다고 그게 부모 싸움이 돼서 애들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들이 1년씩 2년씩 소송을 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옛날에 얘기했던 게 무식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굉장히 급진적 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신약에 가니까 여기 다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금지시켜요. 동해보복법마저도. 예,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속옷을 주고 완전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복수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은혜와 용서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음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용어로 말하면 저는 회복적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평화예요. 정의로운 관계 회복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응보적 정의는 잘못에 상응하는 고통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거라면 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둔 정의다.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초점은 저쪽은 가해자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쪽은 피해와 피해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상식이었던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서 죄를 씻어라. 이 상식이 회복적 정의를 만나면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청소년들이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제가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얘네가 이구동성으로 혼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회복적 정의를 잘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다. 또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얘네들의 답변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얘들아,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요,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죠. 그 힘들어진 것을 잘 회복시켜주는 게 정의로운 일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잘못은 벌을 낳는다고 배웠죠. 죄는 벌을 낳는다. 근데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뭐를 낳는 거냐? 피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정의로운 것이다. 하는 거를 다음 세대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 필요성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질문을 바꿈으로써 이런 관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질문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질문이 왜 그러냐?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지점을 바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응보적 정의는 질문이 어떻게 되냐?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범인이죠, 범인. 어떤 법, 어떤 규칙을 어겼는가? 이거죠. 불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그건 가해자 중심 사고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 이 발생한 피해와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가해자의 처벌이지만 회복적 정의가 말하는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는 가해자 처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그게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다면.
그러나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뭐냐? 가해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다 됐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광의의 책임은 회복적 정의가 던지는 이 질문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반성문 아시죠? 성찰문이라고요. 이 여기에다가 회복적 질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는 그 왜 그렇게 하게 됐고 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맘대로 써봐 이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부분 변명이고 축소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 두 번째 질문이 달라요. 그럼 네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피해였다고 생각하냐?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상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이 일로 뭐가 어려워졌는지 또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은 이 일로 뭐가 곤란해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네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가 뭔지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봐라.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 청소년 우리가 많이 다뤄보지만 강제적 책임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강제적 처벌을 받아들일 거냐 반발할 거냐. 저는 스스로 자발적 책임의 능력이 놀라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배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질문은 자발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생님과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건 뭐야? 네가 잘못했지만 공동체도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야? 낙인을 찍고 일벌백계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엄벌주의라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배움을 배우는 계기,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말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느냐? 이런 걸 왜 묻겠어요? 아까처럼 경고만 날리는 게 아니고 뭔가 배움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잘못한 아이들이 반성문 쓰잖아요. 반성문을 한번 쓰게 하더라도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백지 주고 3장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볼펜을 4개인가 붙여가지고 쓴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칸 채우는 데 다 했고 내가 반성한 사람 누구냐면 나한테 반성하라고 한 선생님이지 내가 반성을 해야 될 상대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피해의 회복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반성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합시다. 지금 학교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잘못하면 혼나요를 배우기 전에 잘못하면 누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소개했을 때 이걸 열심히 했던 고등학교의 학생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만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회복적 성찰문 쓰니까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물어봤더니 이 종이 한 장으로 달라지면 제가 뭐하러 생활지도 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잔뜩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별로 답이 시원찮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거.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질문을 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냥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게 아이들 태도였는데 질문지를 주고 고민을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제 행동을 바꾸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왜냐? 문제 행동이 바뀌려면 그 전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태도가 달라지려면요. 일단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사고가 달라지지 않고는 사람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엄벌을 하고 뭐 회유를 해보고 막 해보지만 그걸로 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는 것은 저는 지금도 가능한 일이라고.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잘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가족 공동체 서클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클은 뭐냐면 누구나 다 둘러 앉아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서클이라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연배를 제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던 서클은 뭐였냐면요. 불량 서클, 다크 서클 이런 안 좋은 서클들만 알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자체도 참 놀랍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서클 방식으로 학생들도 학급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한 아이가 토킹 스테이라는 거 들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걸 경청해주는 자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훈련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한 아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들이 결국 공동체에 건강한 또래 압력을 작동시킨다고 봐요. 이 한 친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친구들에게 경청해주는 이런 반이 훈련이 됐을 때 제가 본 그 되게 충격적인 저 나름대로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이런 학생들이 누가 방해를 하잖아요. 이 안에서 다른 아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자기 순서 아닌데 막 끼어들고 이러면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걔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입을 딱 가리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 중에는 누구보다 힘이 약한 애도 있고 더 많은 애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 공동체 압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방해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공동체의 또래 압력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냥 선생님이나 누가 제지해주고 또 애들은 그냥 관중이나 그 선생님만 쳐다보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나도 힘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존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할 때는 그런 힘이 작동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단이든 또래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또래 압력이 가만히 두면 되게 부정적 요소로 작동되기가 쉬워요. 어떤 힘이 없는 애들을 약 올리고 그냥 다른 애들은 같이 놀고 희덕거리고 또 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가는 중요한 그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지키도록 하자는 게 뭐냐? 이 토킹 스틱이라고 뭐 나무 조각도 좋고 인형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런 상징물을 든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말고 잘 들어주자, 경청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원으로 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세 가지 단순한 원칙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이 공동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자문위원 할 때 요즘 뭐 아이들 문제 심각하다, 뭐 부모들도 민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저학년 때 전 국민이 토킹 스틱만 들으면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은 경청한다. 이 규칙만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12년의 학교 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나 배워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 여러분 모두가 수평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토킹 스틱을 든 사람만 이야기한다. 내가 1분 이야기하면요. 20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뭘 가르치냐? 경청을 가르치는 거고 존중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서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질문들을 만드는 연습을 어른들이 많이 하게 돼요. 교사도 하고 학부모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고 자 언제 학교 제일 오고 싶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뭐 재미있을 때요, 뭐 친구랑 놀 때요. 그럼 언제 학교 오기 싫어? 시험 볼 때요, 뭐 친구랑 싸웠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잘 지낼 때가 학교를 오고 싶을 때고 싸움이 있으면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서로 듣게 하고 아 같이 잘 지내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희 집은 가족에서 우리가 애들이 넷이거든요. 넷인데 우리는 홈스쿨을 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생활 지도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 자기 전에 늘 하는 게 가족 서클인데요. 우리 집에서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일은 뭐냐? 우리 그 홈스쿨 하니까 늘 주변에 돌아다니고 여기 있어도 아이들이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날은 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제일 후회되고 아쉬운 게 있냐?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걱정하는. 그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좀 듣고 싶은 얘기 뭐가 있냐? 가족을 위해 내일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거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묻고. 요즘은 애들이 질문을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동물은 그리고 이유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질문을 연습한다는 게 결국 창의성 훈련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결국은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훈련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질문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세대라 질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인데 질문을 만든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이런 것들을 잘하는 가족, 학교, 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또 각당과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이런 사회기관들이 들어라가 뭐예요, 결국? 아까 1분 얘기하면 20분 듣는 게 서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공동체에서 듣는 훈련, 경청이 필요하고 물어라. 우리 어른들이 관점을 바꿔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거 몰라? 이런 맨날 응보적 관점이 아니고 회복적 관점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서클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 공동체라는 게 뭐냐? 이 파커 팔머라는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놈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놈이 떠나간 비슷한 놈이 또 나타나는 것. 이게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공동체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사라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고 이 갈등을 생기는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이 생긴 갈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볼 것이냐.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청소년 때부터 우리의 질문을 바꾸고 서클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영역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책도 제가 좀 두껍게 쓰긴 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고 어떤 것이 회복적정이고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뭐 회복적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구성원들이 같이 이런 노력하는 곳, 뭐 병원도 소개하고 있고요. 곳곳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중간에 끊겨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시간 많이 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회복적 정의 운동과 각 당이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